네, 경제는 민생이다. 네, 오늘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칼럼의 제목은 전쟁은 끝나도 경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 전선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 PF, 그리고 GDP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추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지방 PF를 살리는 추경이냐 죽이는 추경이냐 이겁니다. 자, 이 뉴스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그냥 말뿐인 정책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의 PF의 문제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단순한 군사 충돌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성이 멈춘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유가, 금리, 환율, 공급망, GDP를 둘러싼 이제 경제 전쟁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그 청구서는 대한민국의 식당, 대한민국의 공장 사장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계부로 날라온다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전략 통로입니다. 이 중동 긴장만 높아져도 국제 유가, 해상 보험료, 운송비가 흔들리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자재 운송비, 전기세, 포장비, 배달비, 원자재 비용까지 줄줄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은 줄었는데 비용은 거의 전부 오르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요. 물가가 불안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연준도 지금 금리를 동결했죠. 한국은행도 2026년 4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여전히 물가, 환물, 외부 충격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동 리스크와 공급망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장기화 이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려서 살리자 이런 정책은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리도 못 내리는데 대수는 죽고 있고 대출은 막히고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뭘로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건요. 구조개혁 수술이 아니라요. 그냥 홍보 브로셔 정도자. 저는 이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2026년 4월 대한민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총 수출은 858억 9천만 달러.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요. 무려 173.5% 증가. 무역 수지가 237억 7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저 민주당의 우매한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경기가 잘 버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OECD가 그러면 바보입니까? OECD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왜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수준으로 낮췄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 수출은 버티고 있지만은 내수, 소비,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방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거시지표 말고 미시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2%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높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다. 네, 지금 우리 가게 형편이 좀 괜찮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내가 소비를 하겠다. 이러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100 아래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로 달리고 있지만 우리 동네 식당에 손님이 줄어서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한숨 쉬고 있고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 건설 현장은 멈추는 이런 이중 경제 구조라는 것이죠. 반도체 수출 174.5% 성장한 이 뒤에는요. 소상공인 대입 현재 8천억, 소비심리 99.2%, 지방의 PF 브릿지론이 10에서 15%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바치고 있는 풀뿌리와도 같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가족을 포함한다면요. 최소 700만에서 100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민생경제 몸통의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5조 4천억 원, 정책자금 약 3조 3천억 원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 같죠? 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느냐? 실제로 나한테 그게 해당이 되느냐? 현장에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정책 자금은요, 5분 컷. 5분 컷이 뭡니까? 5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이겁니다. 보증심사해야죠. 기존 대출 또 대비해서 DSR 제한받죠? 은행 총량 규제로 막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뭐 5조 예산 편성했네 이렇게 말해도 현장에서는요 그냥 5분 만에 끝내버리고요. 설사 그 5분 동안 그 커트하는 이 경쟁에서 내가 신청했더라도 DSR 제한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 정책이 아니라요. 정책 발표와 실집행 사이의 괴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이 대위 변제액이 뭡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신보나 기보에서 이 정책자금 빌려주고 대신 갚아주는 거 의미하는 건데 이 대위 변제액이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요 코로나 시기 대비 약 3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 못한 돈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단순히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요. 상한 능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구조적 신호입니다. 왜 이 구조적 신호를 모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구조가 이미 약 1000조 원대로 거론됩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원리금, 매출 부진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이자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한 이제 생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폐업 지급 증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창업보다는
폐업의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손실보전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출 회복 없이는요, 원리금, 임대료, 배달수수료, 전기료, 인건비 이거 한꺼번에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현장에서는요,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공정임금? 왜 장동혁의 비판이 현실적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정임금제를 말합니다. 네,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숫자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OECD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 구조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비정규직 임시직 비용까지 더 정규직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강성노조도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알바, 파트타임, 성수기 단기직, 가족 외에는 추가 인력에 의존하는 이런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사장님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 이미 임대료, 4대 보험료 내야죠. 전기료 내야죠. 배달앱 수수료 내야죠. 거기다가 이 원재료비는 이미 올라갔죠. 여기서 추가 고용 부담까지 더 안으라는 건요. 사실상 그냥 사람 쓰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정원호한테 정말 장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원호가 뭐라 그랬다고요? 컨설팅 받으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박받는 구조 속에서 결국 결과는 뭡니까? 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얻는 결과는요. 채용할 사람 못 뽑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족 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무인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장 생산성 대책 없이 이 현실적인 생산성 대책 없이 비용만 이렇게 강제하면 가장 약한 사업자부터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용의 80%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고용의 80% 이상이 다 중소기업 기반이에요. 고임금 노동자, 진금 3전하고 삼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떠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상위 1%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전기료 상승, 원가 상승, 플랫폼 경제, 거기다가 내수 침체 재고 부담까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AI 자동화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달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나? 전기세 이거 어떻게 감당하며 원자재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에 한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법인 파산 증가, 연체율 상승이 단순한 기업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요. 채용이 축소되는 거고요. 청년 취업이 그나마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방경제가 축소될 것이고요. 소비가 감소되고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내수의 타격으로 오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의 위기는 대한민국 고용 기반 자체의 위기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요. 지방 PF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요. 서울 집값이 아니라 지방의 현금 흐름입니다. 서울은 가격 논쟁일 수 있죠. 그러나 지방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은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PF 작은 경색이 동시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이미 수만 호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고 하고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안 팔리면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고요. 분양대금이 막히니까 PF 자금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PF 총량 자체입니다. 부동산 PF 엑스포저는요. 금융권 전체 기준 수백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이 비은행권의 익스포저 비중이 특히 민감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실패가 단순한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PF 브릿지론 특히 금리가 높아요. 보통 연 10%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폭탄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브릿지론을 보면요. 이게 본 PF 전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고금리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죠.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거기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PF 연체 리스크에 처하게 되고요.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상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6년 5월 현재 현실입니다. 공사 현장 하나 멈추면 건설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식당들, 설물점, 자재업체, 인력시장, 숙박업체까지 지역 경제 전체 흐름이 같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무슨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구조 개혁보다는 그냥 시간 벌어주는 그 단편적인 솔루션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없는 PF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두면 부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누적되는 것이죠. 오늘 100억 위험을 구조조정 없이 미루면 내일은 이자와 연쇄 부실이 붙은 더 큰 숫자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요. 살릴 사업장, 정리할 사업장, 산업 전환할 사업장을 구분을 하는 이러한 구조 조정이다. 네, 이걸 왜 모를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 추경, 예산 몇 조 편성했다. 이거 정말 숫자는 크지만요. 현장 체감은 바닥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기업에서도 저도 기업에서 큰 숫자의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국민들이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예산 숫자만 아니라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 제가 이 전략적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요, 항상 예산과 집행률을 동시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보는 것도요, 예산 승인율, 예산 총액뿐만 아니라요, 예산 승인율도 봐야 되고요, 예산의 실제 집행 속도, 그리고 실제 접근 가능성,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투명하게 이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우리 예를 들면 자영업자 예를 들어볼까요? 현장에서는 이 정책자금 신청 폭주하고 있고요. 보증심사, 기존 부채, DSR, 은행 총량 규제로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숫자는 결과에서 나옵니다. 2026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입 변제액이 8천억을 돌파했다고. 이것이 코로나 시기 대비 약 3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연체가 아니라요. 정책 금융이나 보증 시스템이 존재해도 실제 상환 능력 악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총량 규제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쪽에서 정책금융 말하지만요. 한쪽에서는 DSR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저는 얼마나 실제 생존 가능한 사업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금에 접근하느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며, 정부가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 명확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은 소비형 부채가 아니라 GDP 성장형 생산성 부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가 부채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국가 부채 내서 추경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 빚으로 뭘 할 겁니까? 현금 살포할 겁니까? 단기 인기성 지원할 겁니까?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은 예산 항목 내세우면서 표 얻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GDP 못 키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빚을 안 지는 나라가 아니라 빚을 GDP 성장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100조가 늘어도요, 이게 AI 반도체, HBM, 원전, 전력망, 스마트 팩토리, 지방산업단지 전환으로 GDP가 200조 커진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빚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 대비 GDP 구조이고요. 여기서 그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GDP 규모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부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산성 부채라는 건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AI 제조업 국부 프로젝트, 즉 원전에 투자하고 산업전력에 투자하고 스마트 물류에 투자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재설계하는 데 투자하고 우리 청년 기술 교육 같은 GDP 확대형 국가전력에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부에서 내놓아야 되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도 답답하게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순 현금 살포, 이 단기 인기성 지원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혁신 해법 오늘 드립니다. 물론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72시간 생존 금융 트랙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을 일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분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카드 매출 급감하고 있고요. 세금 신고해야죠?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은 자동심사 간소화 후에 72시간 내에 긴급 운영 자금 집행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금 DSR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받을 수 있는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심사하지 말고 이러한 위험 신호가 오면 72시간 내에 긴급 운영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만 크게 하고 장벽이 높은 구조로는 생존 타이밍을 놓칩니다. 정책금융은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제 위기 업종에 꽂히는가,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돈 언제 받는지 아세요? 2달, 3달 걸려요. 이미 문 닫은 다음에 돈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정책금융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유동성 펀드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간소화해서 72시간 내에 긴급하게 운영자금을 꽂아주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지역 차등 DSR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대표적인 그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죠. 서울 투기 지역과 지방 무분양 지역을 같은 규제로 묶는 것은 정책적인 무능함입니다.
지방은 집값 상승보다는요, 거래가 실종됐고 미분양이 되고 있고 PF 붕괴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실수요, 생애 최초 지역경제 회복 지역은요, 별도 DSR, LTV 체계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다른데 왜 같은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묶는 것입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혈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 PF 구조전환 펀드가 필요합니다. 분양이 불가능한 좀비 사업장은 정치적으로 미루지 말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전략지역은요, AI 데이터 센터, 물류, 제조업, 청년 주거로 전환해줘야죠. 멈춘 지방 부지를 미래 산업 기지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F 위기를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 재배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단시티, 영종도의 미단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망한 PF 구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전략산업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 우위를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재배치 기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한 개 지역의 문제나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AI 제조업 생산성 국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AI 반도체, HBM, 원전, 전력망, 스마트 팩토리, 제조 단순화는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바로 GDP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추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그 부채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채로 생산성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빚으로 시간을 벌고 생산성으로 GDP를 키우고 성장으로 부채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형 부채와 생산형 부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일본은요, 라피두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조 원의 돈을 대만의 TSMC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살리기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 국부 프로젝트에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동시에 참여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TV에 나와서 말로만 제조업 살린다고 하지 말고 기업 총수를 모아놓고 세금 더 내라고 이 얘기하지 말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뭉쳐서 국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GDP의 규모를 올리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우리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코스피 숫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500만, 그리고 그 가족 1000만, 중소기업 고용 80%, 소비심리 99.2%, 대위전배 8,000억, 지방 PF 브릿지론 10 내지 15%.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방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에서 반도체가 버티고 아래에서 바닥 경제가 무너지는 이중 경제 구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브로셔식 지원, 말로만 하는 번지르르한 이 추경, 총량 규제, 현실 무시형 비용 정책, 만기 연장식 시간 벌기에 머문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국민은 지원 발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주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추경을 운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방경제의 돈맥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는 생산성 부채로 AI, 반도체, 제조업 GDP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민생이고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구조개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경제는 민생이다 논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의 끝은 이제 다시 우리 현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며칠 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민생도 있고 제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30일,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남은 연휴 마지막 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조수지는 더 깊은 정치와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내일 정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